1970년대 말 연길시 한 판잣집 밀집 지역 누런 흙길 위에서 몇 명의 나이 많은 소년들이 한 아이를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8이나 9살 정도로 보였고 몸은 대나무처럼 가늘고 말라 있었으며 얼굴빛은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왼쪽 눈은 흐릿하고 뿌옇게 변해 있었고 앞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장님 리라 불렀습니다. 훗날 연변 전역을 뒤흔들며 흑도 세계에서 호박이라는 별명으로 악명을 떨치게 되는 바로 그 인물 리호산이었습니다. 리호산의 어린 시절은 참혹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선족 농장에서 복귀한 노동개조 출소자였고 어머니는 양곡점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며 월급 몇백 원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판자촌에는 수백 가구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습하고 시끄럽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층민의 삶과 폭력이 뒤엉킨 조폭의 온상이었습니다. 리호산은 선천적으로 왼쪽 눈이 병이었고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는 장님 호박이라 불리며 조롱당하곤 했습니다. 여러 차례 구타를 당한 그는 점차 벽돌과 쇠파이프로 맞서 싸우기 시작했고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잔혹함을 체득해갔습니다. 12살 무렵이 되자 어느 누구도 감히 그를 쉽게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진짜로 출도하게 된 계기는 14살 여름방학에 벌어진 한 차례의 흉기 싸움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형님이 이웃 마을의 불량배 김삼이와 도박판에서 시비가 붙은 것이었습니다. 김삼이는 일당과 함께 칼을 들고 시장 어기를 막아섰고 그 순간 우연히 그 자리를 지나던 리호산은 인근의 쇠지렛대를 집어들고 김삼이의 코를 한 방에 박살냈습니다. 이 일격은 시장 전체를 놀라게 했고 호박이라는 별명이 순식간에 연길 바닥을 휩쓸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동네 불량배들 사이에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이후로 본격적인 암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노점상들로부터 보호비를 걷고 행사장을 관리하고 도박판을 관리하면서 세를 불려갔습니다. 그가 들락날락하던 춘풍항 찻집은 연길 뒷세계의 주요 거점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연변의 공안 조직은 극도로 허술했고 지역 깡패들과 경찰 간의 유착은 흔한 일이었으며 몇몇 경찰은 도박 수익까지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리호산은 이런 혼란 속에서 더 빠르고 더 거칠게 성장했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그는 동방고락성에서 라이벌 조직과 세력 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을 중상에 빠뜨렸고 결국 생애 첫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3년형을 받고 복역하는 동안 침묵과 인내를 배웠고 동시에 교도소 안에서 수많은 형님들과 교류하며 인간관계를 넓혔습니다. 출소 후 그는 미우치는 기색 없이 곧바로 호박파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고 교도소에서 만난 무법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그를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사람의 눈빛과 분위기를 읽는 데 탁월했고 윗사람에게는 아부하는 법을 아랫사람을 장악하는 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혜와 공포를 동시에 활용했습니다. 부하가 법을 어겨 감옥에 가면 그는 그 가족에게 돈과 위로를 보냈고 반항하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잔혹하게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또 그는 조직원에게 별명을 붙여 조직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칼원숭기, 새송위신, 곰쭈그리 같은 이름은 일종의 충성심을 자극하는 장치였고 덕분에 부하들은 리호산을 두려워하면서도 충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20살을 갓 넘긴 나이에 이미 연길 남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하보스로 군림하게 되었고 그 이름은 연변 전역을 넘어 도문, 돈화, 훈춘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한 노련한 경찰은 훗날 그의 진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시절 호박이라고만 해도 어느 파출소든 어느 식당이든 사람들이 얼굴빛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리호산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며 연변은 잠시 경제개방의 파고를 맞았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 무역이 활기를 띠고 훈춘과 도문은 변경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조선족 상인들이 몰려와 담배, 주류, 전자제품을 쏟아냈습니다. 연길의 밤은 그때부터 밝아졌고 카라오케 나이트클럽 사우나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이것이 개혁의 시작이었지만 리호산에게는 세력 확장의 황금기였습니다. 호박파는 국경 무역 경제로 빠르게 촉수를 뻗었습니다. 연기력, 광명거리, 부르하통화 양안에 보호 거점을 세우고 북한산 물품을 들여오는 상인들에게 강제로 통관비를 뜯어냈습니다. 북한에서 막 들어온 수산물, 주류, 담배를 실은 트럭은 인사 없이 지나가기만 해도 쇠파이프 든 이들에게 가로막혔고 화물은 부서지고 운전자는 두들겨 맞았습니다. 리호산은 연길통관행이라는 간판 아래 위조 세금 계산서를 대량 인쇄해 자금 세탁에 활용했고 바지 회사를 앞세워 정부의 변경 보조금 사업을 따냈으며
민영기업을 가장해 실상은 검은 돈으로 검은 일을 벌였습니다. 동시에 리오사는 체제 내 인맥을 의도적으로 뚫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건설 시스템에서 일하던 매형의 소개로 그는 연길시 공안분국의 한 부국장을 알게 되었고 둘은 자주 부호산장 사우나에서 밀담을 나눴습니다. 훗날 기율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1996년 한 해 동안 리오사는 공안계에 2,400만이 넘는 현금, 고급 담배, 쇼핑카드, 접대 여성을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박파는 점차 길거리 폭력 조직에서 기업형 흑사회로 탈바꿈했습니다. 연길진통운수유한공사, 홍군보안서비스부, 금달부동산개발공사 등 법인명의 회사를 세워 합법의 외피를 두른 채 협박, 폭력, 채권 추심, 공사 강탈을 자행했습니다. 1997년 한 해 동안만 해도 공사 강탈고리 대금 노점 수탈을 통해 호박파가 챙긴 불법 수익은 12억 원을 넘었습니다. 리오사는 전담 회계 책임자를 두고 재무장부를 관리하게 했으며 매주 감사를 실시하고 매달 결산했으며 대출 계약서도 모두 회사 방침대로 보관했습니다. 이 무렵 호박파는 100여 명이 넘는 정식 조직원을 거느렸으며 전산당과 후하회라는 두 조직 체계 아래 각각 재무, 무력, 대외 연락을 맡은 3명의 집사를 두었습니다. 리오사는 강호이사청을 설치하고 매월 초하루마다 전 조직이 모여 실적을 보고하고 공로를 칭찬하거나 벌을 내렸습니다. 리오사는 다음과 같은 6가지 호박 규칙을 정해 누구도 어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1. 경찰을 함부로 때리지 말 것. 2. 시민의 재산을 빼앗지 말 것. 3. 마약에 손대지 말 것. 4.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말 것. 5. 조직 외부에 함부로 말하지 말 것. 6. 상선을 건너뛰고 고발하지 말 것. 이를 어긴 자는 가벼우면 못판 위 무릎 꿇기, 손가락 절단이었고 심하면 조직에서 쫓겨나거나 아예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규율 아래 조직원들은 리호산을 두려워하면서도 복종했습니다. 연길시의 치안은 한때 극도로 불안해졌습니다. 택시기사들은 밤이 되면 광명거리 진입을 꺼렸고 찻집과 주점들은 문을 닫았으며 일부 여관 주인들은 호박의 보호를 받겠다며 자진해서 영업장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공안당국은 3차례에 걸쳐 망제거 작전을 벌였지만 번번이 정보 유출과 증거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어느 경찰은 익명의 편지에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우리가 못 잡는 게 아니라 잡았다가 살아나오지 못할까봐 무섭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다음과 같은 말이 돌았습니다. 호박은 연길의 지하시장입니다. 그를 건드리는 순간 다음 날 당신 집 문 앞엔 죽은 개 한 마리와 염주 한 뭉치가 놓여 있을 겁니다. 연변주의 내부 회의에서 한 고위 간부는 공공연히 이렇게 따졌습니다. 우리가 집권당인가 아니면 저자의 백업인가? 이 한마디는 회의실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이후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비밀조사팀을 파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에 리호사는 연길 금도호텔의 호화룸에 앉아 고려 인삼주를 마시며 푹신한 양탄자를 밟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길 말이야. 내가 고개 끄덕이지 않으면 누가 뭐 하나. 나 자체가 규칙이지. 그 순간 그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훨씬 더 크고 조밀한 하늘의 그물망이 그를 조용히 덮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호박파의 부상이 흙과 백의 틈에서 버틴 회색 서사시였다면 1998년 이후 그들의 모든 돈줄 뒤엔 피와 시체가 엉겨 있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지역 패권 다툼이 아니었으며 명백히 조직화된 폭력 시스템 그리고 무력으로 질서를 유지하려는 지하 제국의 통치였습니다. 리오산이 말하던 강호 규칙은 이제 완전한 흑금 운영 법칙으로 격상되었고 이를 어긴 자는 지위나 배경에 관계없이 가장 원시적인 대가, 즉 피로써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1999년 겨울 연기력 근처에서 건자재 시장을 운영하던 조선족 사업가 한 씨는 새 시장 운영을 이유로 호박파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규칙에 따르면 신규 시장은 반드시 향을 올려야 했습니다. 즉 보호비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씨는 조선산 목재를 들여와 장사하던 이로 자존심이 강한 성격이었고 호박 조직원들이 들고 온 통지서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그는 화물 배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택시에서 복면을 쓴 남성들에게 강제로 끌려 나와 부르하통화 북쪽 숲속으로 끌려갔고 쇠파이프로 무차별 폭행을 당해 두 다리가 산산조각 났고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습니다. 눈을 떴을 땐 눈 위에 쓰러져 있었고 무릎뼈는 부서진 채 피가 얼음 위에서 살점 섞인 얼음 조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온 가족을 데리고 랴오닝 단둥으로 도피했고 그 이후 연변 땅을 다시는 밟지 못했습니다. 그는 훗날 언론과의 익명 인터뷰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호박은 그 도시의 왕입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호박파의 폭력은 단순한 구타에서 살인으로 진화했습니다. 공안 당국의 사건 기록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 사이 호박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살인사건은 최소 12건이며 그 대부분은 실종 혹은 병사로 종결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2001년 여름에 벌어졌습니다. 연길의 홍태양 나이트클럽은 리오산이 지분을 가진 곳으로 매월 6천만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황금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7월 북쪽 신흥조직 북능회가 유흥업계에 끼어들며 마찰이 시작되었고 술자리 싸움은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호박파의 조직원 한 명이 술에 취해 북능회 조직원에게 칼에 중상을 입었고 이 소식에 리오사는 분노했습니다. 북능이 고개를 들겠다고. 그럼 그놈들 목부터 잘라야지. 사흘 뒤 북능회 수장 우모는 한 KTV에서 낚여나와 외곽 과수원으로 끌려가 목이 그어져 사망했습니다. 양손은 뒤로 묶였고 목엔 검은 스페이드 A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이미 부패가 심각했으며 법의학자는 예리한 흉기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건 현장의 모든 CCTV는 폭우로 고장, 인근 주민들은 전원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끝내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고 이 사건은 연길 공안의 미제 치욕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2002년 이후 호박파는 신용대부 회사 형태로 대부업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호박신용센터란 명의로 중소상인, 자영업자, 대학생 등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고 월이자는 8에서 10%, 연체 시에는 일이자로 전환되었으며 연대보증인을 압박해 집을 넘기게 하거나 사람을 담보로 삼았습니다. 가장 악랄한 사건은 2003년 봄 연길의 한 가구 공장 사장 왕모의 살해였습니다. 당시 그는 사스 여파로 인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고 호박파 측에 호소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그달 말 그의 공장이 방화로 전소되며 3명이 다쳤고 이틀 후 그는 옥상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호박이 날 죽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끊이지 않았지만 공안은 끝내 유효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리오사는 극도로 치밀한 수법으로 증거를 피했습니다. 그는 직접 어떤 대출에도 서명하지 않았고 계좌 이체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돈은 현금과 차명 계좌로 돌았고 세탁 과정은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3명의 재무관리자를 고용해 각자 합법 수익, 현금 운용, 바지명의 정산을 맡겼습니다. 모든 장부는 암호로 관리되었습니다. 수박은 만 위안, 덩굴은 연체, 썩은 껍질은 폐기된 장부, 즉 죽은 채무자를 뜻했습니다. 폭력과 돈만으로 사람을 제압하지는 않았습니다. 호박파는 공포심을 조성하는 데 능숙했고 때로는 칼보다 소문이 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고도 단지 소리만 흘려도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때 호박파와 함께 일했던 자동차 정비소 사장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밑에 심리전 전담이 있었어요. 새벽에 전화에서는 애 울음소리를 몇 초 틀어주더니 말도 없이 끊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진짜 소름이었습니다. 한 KTV 매니저는 더 노골적인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어느 날 집 현관 앞에 닭 한 마리가 걸려 있었어요. 목은 비틀어져 있었고 피가 선처럼 바닥에 찍혀 있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 끝났는데 그날 바로 가게를 넘겼습니다. 이런 식의 무언의 협박은 실로 효과적이었습니다. 말보다 무서운 메시지는 종종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호박파는 대학가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2004년 한 여대생이 익명으로 제보한 바에 따르면 연길 시내의 아르바이트 중개소가 조직의 통제 아래 운영되고 있었고 계약을 맺은 여학생들은 고급 유흥업소로 보내져 접대에 동원되거나 심각한 경우 성폭력 피해까지 입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보도가 나간 직후 해당 중개소는 흔적도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결국 단 한 건의 사건도 정식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호박 제국은 겉보기엔 번듯했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리오사는 칼과 돈으로 도시를 통제했고 피와 공포로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 무절제한 확장은 결국 더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건드린 것은 더 이상 사회의 바닥이 아니라 체제 자체의 인내심이었습니다. 2004년 가을 연길의 가을비는 예년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호박파의 제국은 여전히 질서와 공포 속에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리오사는 매일 성외곽의 푸거위한 별장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 업무를 분배하고 장부를 점검하며 귀빈을 접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이들 중 몇몇의 눈빛이 이미 달라져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번에 그의 검은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자였습니다.
사건 이후 연변주 공안국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하반기부터 길림성 공안청은 403 전담반을 꾸려 리호산을 우두머리로 하는 조직폭력단에 대한 비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돌파구는 리호산의 오랜 지인이자 호박파의 재무총괄이었던 왕젠쥔에게서 나왔습니다. 왕젠쥔은 원래 조직폭력 출신으로 숫자에 밝고 처세술에 능해 리호산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자금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그가 경찰에 협력하게 된 이유는 가족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연변대학교에 다니던 그의 딸이 아르바이트 중개업체에 빚을 지고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이다가 투신을 시도했습니다. 분노한 왕젠쥔은 그 배후에 호박파 조직원들이 부업을 벌이는 것을 리호산이 묵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심화되자 왕젠쥔은 경찰에 접근해 수십 건의 장부, 하드디스크 2대, 그리고 결정적인 녹음기를 넘겼습니다. 녹음기에는 리호산이 직접 입막음 조치를 지시하는 음성과 한 부동산업자에게 너는 그냥 짓기만 해라. 죽음은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왕젠쥔은 중요 증인 보호 계획에 포함되어 비밀리에 다른 성으로 이송되어 이름과 신분을 바꾸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2004년 말 초기 증거를 확보한 뒤 길림성 공안청과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합동특별수사팀을 꾸려 청풍연길이라는 코드명으로 호박파에 대한 잠입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작전은 극비리에 진행되어 연길 현지 공안 조직도 전부 알지 못했습니다. 백송이라는 코드명의 잠복경찰은 유흥업소의 채권회수원으로 위장하여 호박파 주변 조직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6개월 동안 2인자 우삼과 가까워졌으며 휴대용 영상 장비로 우삼이 벌이는 수차례 협박과 뇌물 수수 과정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다른 잠입조는 호박파가 운영하는 신용대부 회사에 침투했습니다. 여성 잠입 경찰 장 씨는 대출 고객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대출 이자율 추심 절차, 위협성 발언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이 녹음들은 이후 법정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한편 리호산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청풍 작전을 또 하나의 반조폭 운동으로 여기며 공안이 때리면 흩어질 뿐 겉으로 체면 차리기만 하면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2005년 2월 호박파가 처리했던 살인사건, 북령회 두목 살해 사건이 뜻밖의 돌파구를 맞았습니다. 이른바 스페이드 에이스 사건은 당시 단서 부족으로 거의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403 전담반은 왕젠쥔이 제출한 수첩에서 2001년 스페이드 발 보내줬다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 관련 서류를 재검토하고 사건 현장 인근 과수원에서 철판 조각을 찾았으며 그 위에서 흐릿한 혈흔 지문을 확보했습니다. 최신 DNA 분석 기법을 활용해 호박파 킬러 정다바오를 특정했고 그는 이미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수감 중이었습니다. 긴급 신문과 심리 공세 끝에 정다바오는 사건 당시 살인은 리호산의 직접 명령에 따른 것임을 자백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카드를 꽂으라고 했다. 겁을 주려고 한 거라 했다. 정다바오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그 일 하고 나서 밤새 잠을 못 잤다. 하지만 그는 1,000만 원을 주었다. 이 한 장의 포커카드가 리호산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2005년 3월 15일 새벽 4시 길림성 공안청은 체포작전을 발동했습니다. 전성에서 6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 세 갈래로 나누어 호박파 주요 거점을 기습했습니다. A조는 푸거 위안 별장 지구를 급습해 리호산 본인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B조는 신용대부 회사, 카지노, KTV 등 17곳을 급습해 주요 조직원 43명을 체포했습니다. C조는 연변대학교와 시정부 주변을 수색해 유착 혐의가 있는 지방 관료들을 다수 연행했습니다. 작전은 30유적 시간에 걸쳐 이어졌고 연길 도심에는 대대적인 정화바람이 불었습니다. 리호산은 체포 당시 저항하지 않았으며 냉정하게 이날을 몇 년이나 기다려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종 조사 결과 호박파가 관여한 범죄 규모는 36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는 공갈, 상해, 강요 거래, 불법 영업, 집단 싸움, 강제 매춘, 조직폭력죄 등 10가지 이상의 중죄에 해당합니다. 조사 결과 직접적으로 타인의 사망을 초래한 사건이 5건, 중상의 9건, 간접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한 사건 3건, 실종자 4건이 호박파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리호산 명의의 자산으로 별장 6채, 상가 21채, 지하 카지노 2곳, 고금리 대부장부 38건, 금고에 17개, 현금 약 18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거운 장부는 재산이 아니라 침묵하는 사람들의 피눈물입니다.
한때 호박파에 보호비를 내던 숯불구이 가게 주인은 말했습니다. 그가 떠나니 우리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너무 오랫동안 입을 닫아야 했던 것이 안타깝습니다. 호박의 제국은 단 며칠 만에 무너졌고 리오사는 마침내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06년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 지주 중급인민법원은 리오산 일당을 중심으로 한 흑사회 조직에 대해 집중 선고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리오사는 1990년대부터 호박파를 핵심으로 하는 흑악 세력을 조직 지도하며 연길시에서 장기간에 걸쳐 공갈 갈취, 집단 폭력, 강제 거래, 폭력적인 채무 독촉 등 불법 범죄 행위를 저질러 지역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리오산의 죄행이 극히 중대하며 그 성질이 매우 악랄하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가 조직해 저지른 다수의 폭력 범죄는 중상해와 사망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사안은 특별히 중대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리오산에게 사형과 정치권리 영구 박탈, 그리고 개인 재산 전부 몰수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이 사형 판결은 곧 최고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쳤으며 수개월 후 최종 승인되어 2007년 장춘에서 법에 따라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문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리오산과 함께 체포된 조직원 수십 명 중 주요 핵심 멤버 몇 명은 살인사건과 폭력 범죄에 참여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 조직원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관여한 일부는 자수와 공로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 호박파로 불리는 흑사회 조직은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으며 공안부는 이를 동북지역 대표적 흑사회 조직 중 하나로 규정하였습니다. 연길시는 이후 대대적인 흑사회 근절 및 정리 활동을 전개하였고 공안 및 사법 시스템 내 부패 척결과 내부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막 역할을 했던 여러 관리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연길 시민들은 과거 밤길을 걷지 못하고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며 신고조차 두려워하던 시절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밤시장도 다시 활기를 되찾고 상업 질서가 정상화되었으며 법치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리오사는 폭력과 협박을 근간으로 불법 수익을 연결고리로 하여 지하 제국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하나의 조직을 청산한 종결점이 아니라 연길과 길림성 전체의 흑사회 척결 및 법치 확립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법망은 넓고도 촘촘하여 한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호박파의 몰락은 연길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자 중국 법치 발전 과정에서 울려 퍼지는 경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